친구에게 배신당한 기억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나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 영숙이. 제가 밤을 새워 쓴 글짓기를 몰래 가져가 장관상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마음속 깊이 묻었던 그 사건. 그때의 마음이 평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데 어떤 상처는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영숙과의 기억이 바로 그랬습니다. 영숙과 저는 숙자 돌림 친구였습니다. 1960년대 초 우리 동네에는 숙자 돌림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명숙, 정숙, 경숙, 은숙. 그 중에서도 영숙과 혜숙, 우리 둘은 특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매처럼 지냈죠. 아침에 등교하면 가장 먼저 서로를 찾았고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 느티나무 아래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달랐습니다. 영숙은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았고 아버지는 정미소를 운영하셨죠. 언제나 깨끗한 교복을 입고 새 책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했으며 반에서 항상 중심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초가집 한 칸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삭바느질로 저를 키우셨죠. 저는 조심스러웠고 겸손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영숙과 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영숙은 제게 필요한 학용품을 몰래 챙겨주었고 저는 영숙에게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글짓기나 독후감 같은 것들을요. 영숙은 수학은 잘했지만 글 쓰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반면 저는 숫자는 서툴렀지만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떠들었고 함께 울고 함께 꿈꾸었습니다. 혜수가 우리 나중에 커서도 계속 친구하자. 약속. 당연하지, 영수가. 우리는 자매잖아.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영원할 거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전국 글짓기 대회 공고가 붙었습니다. 주제는 나의 꿈이었죠. 1등에게는 장관상과 함께 대학 특별 전형 추천 자격이 주어진다는 소식에 온 학교가 들썩였습니다. 당시는 대학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시절입니다. 특히 여학생에게는 더욱 그랬죠. 그런데 장관상을 받으면 좋은 대학에 추천으로 갈 수 있다니 모두가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교사가 되어 가난한 아이들도 당당하게 꿈을 꿀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다. 어머니가 바느질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밤새 글을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원고지 20장이 넘는 긴 글이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완성된 글을 읽어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이야기야. 내 꿈이야.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 영숙을 만났습니다. 혜수가 너 글짓기 대회에 낼 거야? 응, 어젯밤에 다 썼어. 너는? 나? 나는 글 쓰는 거 어려워서. 근데 네 글 좀 보여줄래? 참고하고 싶어서.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원고를 영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자매 같은 친구였으니까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제 글을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와. 혜수가 너 정말 글 잘 쓴다. 이거 그대로 내면 1등 할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 쓰겠어.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쓴 것뿐이야. 너도 네 꿈을 솔직하게 쓰면 돼.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제 원고를 정성껏 깨끗한 종이에 다시 옮겨 적어 제출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에 넣고 담임 선생님께 제출했죠. 그런데 한 달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날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이번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우리 학교 학생이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2학년 3반 박영수. 온 운동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쓴 글인데 왜 영숙이 이름이? 영숙은 단상으로 올라가 상장을 받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저를 힐끗 쳐다보는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도전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그거, 내 글 아니야? 영숙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수가 무슨 소리야? 내가 쓴 글인데.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그날 보여줬잖아. 네가 참고하고 싶다고 해서. 참고했다고 베낀 건 아니잖아. 그리고 혜수가 네가 자꾸 이상한 얘기 말하고 다니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르면 그땐 너 많이 곤란해질 텐데?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영숙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은 집안 배경이 모든 것을 좌우하던 시대였으니까요. 부잣집 딸의 말과 가난한 집 딸의 말, 사람들은 누구를 믿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과 나는 자매처럼 친한데 내가 이걸 크게 만들면 모든 것이 깨질까?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당시 16살 소녀였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잣집 딸의 권력과 주변 시선 앞에서 제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설사 내가 말해도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나만 질투하는 애로 낙인 찍힐 거야.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켜켜이 쌓였지만 겉으로는 웃어야 했습니다. 아니, 웃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영숙은 장관상 덕분에 명문대학 국문과에 특별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동네 잔치가 벌어졌죠. 영숙네 집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모두가 영숙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영숙이는 똑똑해. 부잣집 딸은 다르네. 글도 저렇게 잘 쓰고.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겠어. 저는 그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셔서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대학은 멀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내 꿈을 이룰 거야. 교사가 될 거야. 가끔 영숙과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방학 때 동네에 내려온 영숙은 한껏 멋을 부린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아팠습니다. 한 번은 영숙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수가 잘 지내? 응. 잘 지내. 나 대학생활 정말 재미있어. 너도 대학 가면 좋을 텐데. 그 말이 동정인지 자랑인지 아니면 미안함의 표현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숙아, 너는 내 꿈을 훔쳐갔지만 내 의지까지는 훔쳐가지 못했어. 나는 반드시 교사가 될 거야.
너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도 정정당당하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교육대학 야간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나 저는 드디어 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골 작은 초등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힘으로 이뤄낸 꿈이었으니까요. 영숙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큰 출판사에 취직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사와 결혼했다고 했죠.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저는 28배 동료 교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가끔 영숙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영숙은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저는 영숙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용기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30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평범한 시골 교사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난한 학생들을 특별히 챙기며 살았죠. 어떤 학생이 글짓기를 잘하면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의 꿈은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해야지. 영숙에 대한 소식은 가끔 동창의 소식지를 통해 들렸습니다. 출판사 임원이 되었다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산다고 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요? 하지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미워하는 그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 초대장 한 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동창의 초대장이었죠. 개최 장소를 보니 서울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최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영숙. 50년 만에 영숙을 만나게 되는 건가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 지나갈까? 아니면 그때 일을 꺼내볼까? 결국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묻어두었던 감정을 이제는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동창의 날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서울로 갔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자 옛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모두 나이가 들어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16살 소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영숙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조심스럽고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영숙이 저렇게 변했다니. 영숙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후 영숙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혜수가 왔구나. 고마워. 응. 영수가 오랜만이야.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떠들고 웃는 동안 우리 둘만 조용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수가, 우리 잠깐 나가서 이야기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우리는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영숙은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수가, 사실 나 오늘 이 동창회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 너를 만나고 싶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죄책감 때문에 평생 괴로웠어. 그 글짓기 사건 이후로 나는 늘 내 마음 한켠이 무너져 있었어. 대학 갈 때도, 취직할 때도, 결혼할 때도 늘 내가 떠올랐어. 내가 혜숙이 꿈을 훔쳤구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어. 영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당연히 미워할 만하지. 하지만 혜수가, 나는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너무 두려웠거든. 대학 못 가는 게,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게, 성공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나는 기겁한 선택을 한 거야. 저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숙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암에 걸렸어? 췌장암. 의사가 말하길 길어야 6개월이래.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응.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받아들였어. 어쩌면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인지도 몰라. 영수가, 혜수가, 나 죽기 전에 꼭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50년 동안 못한 말을 하고 싶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 꿈을 훔친 거, 이 글을 내 이름으로 낸 거, 너한테 차갑게 군 거, 모든 게 미안해. 영숙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묵혀둔 억울함과 분노가 친구의 솔직한 고백과 죽음을 앞둔 순간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옛날에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영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생의 무게에 짓눌린 후회로 가득 찬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수가,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너를 평생 미워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혜수가, 너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50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그 무게를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영수가, 용서해. 내가 용서한다면 그게 우리 둘 다에게 진정한 평화일 거야. 영숙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 혜수가,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영수가,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돼서. 우리는 손을 맞잡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옛날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춤도 췄습니다. 영숙은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영숙과 저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 영숙을 만났습니다. 병원에도 함께 갔고 영숙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50년 전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말했습니다. 혜수가, 너 알아? 나 사실 네가 부러웠어. 나를. 왜? 넌 항상 진짜였거든. 진짜 네 모습으로 살았잖아. 나는 평생 가짜였어. 훔친 영광으로 만든 인생이었으니까. 그래서 늘 불안했어. 언젠가 들킬까봐. 언젠가 모든 게 무너질까봐. 저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수가.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이제 진짜 친구야. 응. 고마워. 너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영숙이 세상을 떠난 건 동창회로부터 5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영숙의 2 아들이 저를 보자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이걸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혜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떠났겠지. 혜숙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와 화해한 지난 5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아이러니하지. 죽음을 앞두고서야 진짜 행복을 느끼다니. 너에게 고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친구가 되면서 나는 비로소 숨 쉴 수 있었어. 50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지. 혜숙아, 사실 나는 네 글을 훔친 후로도 여러 번 글을 썼어.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사업하면서도 많은 글을 썼지.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날 네가 쓴 그 글만큼 진심 어린 글을 쓰지 못했어. 왜냐하면 그건 네 영혼이 담긴 글이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베껴도 그 진심만큼은 베낄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평생 허기진 채로 살았어.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지. 진짜 내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혜숙아, 너는 달랐어. 너는 비록 내가 훔쳐간 그 기회를 잃었지만 네 힘으로 다시 일어섰잖아. 교사가 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진짜 꿈을 심어줬잖아.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니?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미안해. 또 고마워.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이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를 넘겼을 거야. 그 안에는 50년 전 내가 받았던 그 장관상 상장이 들어있어. 그리고 내가 새로 쓴 편지도 함께 넣어뒀어. 혜숙아, 그 상 원래 네 거였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어. 그리고 교육청에 보낼 편지도 써뒀어. 진실을 밝히는 편지야. 내가 죽은 후에 보내줘. 부탁해. 내가 평생 품었던 꿈, 그 정당성을 세상이 알아주길 바라. 혜숙아,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정정당당하게 살. 약속할게. 사랑해. 내 영원한 친구, 영숙이가. 편지를 다 읽은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영숙의 아들이 건넨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50년 전 그 상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글씨로 장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보낼 편지도 있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쓴 진실을 고백하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편지를 정말 교육청에 보내야 할까요? 50년이 지난 지금 이 진실을 밝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이건 영숙의 마지막 소원이자 제 평생 한을 푸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달 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 이미 은퇴하셨지만과 다른 동창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제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 초안과 영숙이 제출한 글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해 가을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50년 전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뒤늦게나마 공로를 인정하는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50년이 지나서야 인정받는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50년 동안 정말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제 친구도 그 일로 힘들었고 이제야 편안해졌으니까요. 이제 우리 둘 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상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예는 제 친구 영숙과 나누고 싶습니다. 영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마지막에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것도 큰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입니다. 영숙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40년 동안 교단에 섰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요즘 저는 작은 글쓰기 교실을 운영합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쓰기를 가르치죠.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 자신감 없는 아이들을 위한 교실입니다. 가끔 영숙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영숙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동창회 때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습니다. 영숙아, 잘 지내지? 거기서는 평화롭니?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잘 지내. 네 덕분에 평생 한을 품고 살았지만 또 네 덕분에 진짜 용서가 뭔지 배웠어. 고마워, 영숙아.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오래 미워했던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용서하지 못한 친구가 있나요? 평생 마음속에 묻어둔 상처가 있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요.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계속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픈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그 독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독이 영숙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요. 용서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영숙이 진심으로 사과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배신자가 영숙처럼 뒤늦게라도 사과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놓아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사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여러분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분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어.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지만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주말이면 옛 제자들이 찾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글쓰기 교실 아이들이 제게 보여주는 글을 읽으며 웃습니다. 그리고 가끔 영숙에게 말을 겁니다. 영숙아, 우리 다음 생에 만나면 진짜 좋은 친구 하자. 서로 아무것도 훔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약속?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영숙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마음을 놓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따뜻해진다는 것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미움을 품고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전해보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편지를 써보세요. 편지조차 보내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라도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용서해. 그리고 나 자신도 자유롭게 해줄게.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5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제가 보증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축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영숙과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영숙은 5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 용기를 냈습니다. 저 역시 5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얼마나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그것이 제가 70년을 살아오며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용서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